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3단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말이 지금 많은데 지금 이제 단계를 올리게 되면 이제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장 이번 주라도 3단계가 과연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 의견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제부터는 이제 실제로 3단계를 올리는 걸 검토는 시작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걱정하십니다만 저희가 방역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방역의 문제가 동시에 이 경제 문제랑 비대칭이 항상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일용직 근무자들 이런 분들은 바로 직격탄을 맞는 부분에 정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3단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자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것은 경제 자체를 멈추게 지금 3단계를 올리면 사실상 집에만 있어라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럴 경우에 경제 충격을 대비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계획랑 같이 하는 네, 그런 생각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예,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단계별로 이제 높였다 낮췄다 했는데 네. 초기에 아예 3단계로 해가지고 코로나를 확실하게 잡아버렸더라면 어땠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에야 뭐 정부가 경제도 또 살려야 되고 방역도 살려야 되고 네. 하는 고민이 있으니까 단계를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차라리 그때 그렇게 강력한 조치로 불길을 확 잡아버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든 상황은 거의 뭐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 이상으로 거의 IMF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네. 주말에도 700몇 명이 이 확진이 나왔는데 그 전문가들은 그 한 9배 정도가 지금 그 확진이 안 된 상황에서 실제로는 감염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 가면은 거의 뭐 봉쇄 수준이어서 국민들의 고통이 크고 특히 이 경제 활동하는 분들의 고통이 크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3단계 상향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이 좀 갈리시는 것 같고요. 자, K방역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K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받아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면 병원 병상이 진짜 모자라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집에서 이제 대기하는 환자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K방역이 한계에 왔다. 그걸 이제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된다라는 지금 주장을 해오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조혜진 의원님부터 말씀해 이제 주시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대통령께서 이 방역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희망적인 발언을 하실 때마다 며칠 뒤에 네. 확산이 되고 또 정부가 상황을 낙관해서 방역 단계를 낮추고 오히려 소비나 경제 활동을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소비 쿠폰 같은 걸 나눠준다든가 이런 네. 것들을 하고 나면은 또 확산되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정부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점점 초기에 믿음이 갔다가 지금 믿음이 지금 회의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도 어제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중대본에 가서 직접 그 회의를 주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단계 강력 조치를 본인의 책임하에서 내리지 않으시고 중대본에다가 필요하면은 중대본이 결단해야 된다. 중대본이 결단해야 된다. 국민들의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고 이제부터는 대통령께서 진짜 선두에 서서 전에도 국가에 재난이 발생하면은 청와대가 사령탑이고 대통령이 사령관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될 상황이고 정부 네. 조치도 좀 더 이제 면밀하게 3단계로 올리는 것도 확실하게 올릴 때 올리고 그것으로서 불길이 확실히 잡힐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같이 강구하는 그런 좀 이 전문적인 정책 집단으로서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상황을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면 또 전문가가 아닌데 왜 진두지휘하냐 이러실 거예요. 야당들이. 근데 외람됩니다만 대통령의 책임하에
중대본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저희가 지난번에 뭐 코로나가 대응이 K 방역으로 잘 되고 있다 이럴 때 야당이 주로 했던 건 국민이 잘한 거를 정부가 잘한 탓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단 말입니다. 네. 지금 와서는 또 좀 논리적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논리적 일관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저희는 국민들이 국민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가 뭐 잘못된 게 없는가 되돌아보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때는 누구 탓, 지금은 누구 탓에 이런 논리로 야당이 공격을 하기에는 좀 한가할 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좀 나아가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야당에서도 백신 구입 문제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지만 빨리 구해라. 이를테면 이런 식의 논리만으로 선동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아까도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과 경제가 비대칭인 이 구조 자체가 저희로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자 한번 좀 해봅시다라는 취지로 대목에 좀씩 잡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방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공간이 너무 어려우니까 가서 식사 좀 하십시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방역을 뚫어달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성숙한 자세로 인내하고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요청을 정중하게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자,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이제 국회 필리버스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국정원법 개정안 3박 4일 동안 이어지다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통과 과정 잠깐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상황입니다. 개혁이 아니라 개혁으로 오로지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적화시키고자 하는 북한 정권에게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납 위험론과 한국의 안보 상황의 특수성을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게스타포의 후신인 BND에 수사권을 두지 않는 이유는 자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유지는 할 수 없다는 이 지구상 어디에도 밤거리를 안 여자가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충동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조기자단이 다 받아쓰기만 해요. 저는 우리 추미애 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필리버스터 77시간 이어졌다고 했는데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단 표결을 했어요. 근데 딱 그 마지노선님 180표 딱 얻어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필리버스터 계속 놔둔다고 했다가 네. 왜 이걸 중단을 한다고 다시 의견을 바꾼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로서도 원체는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자. 네. 그리고 야당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체제니까 네. 진행해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확진자 숫자가 1,030명까지 늘어났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것보다도 논의를 한다면 조금 더 생산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더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금 오히려 이거를 어떻든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저희가 여야가 함께 코로나19가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국회 안에서 뭐 코로나가 번진다든가 이런 걸 걱정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접어두고 빨리 코로나 대응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중단 나서자는 결정을- 취지죠. 예, 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야가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대응이었다면 진작에 날치기 강행 처리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네. 그 공수처법이라든가 세월호 처벌법이라든가
또 사참위법이라든가 이런 야당이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법을 강행 처리할 때 그때 벌써 몇백 명씩 하루에 몇백 명씩 늘어나고 1,000명이 다가가고 1,000명이 또 넘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 그대로 했습니다. 왜 하필 필리버스터 그때는 다 때 그러느냐? 해놓고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 하니까 왜 새삼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원래는 야당을 만만하게 봤던 거죠. 니들이 무슨 필리버스터 하겠냐, 뭐 시간 주면 뭐 며칠이라도 하겠냐, 마음대로 해봐라 이러면서 그냥 표현을 그렇게 못하니까 저희가 충분히 여당이 야당한테 필리버스터 기회를 드릴 테니까 뭐 잘 해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했는데 속으로는 그런 이제 조롱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데 진짜 실제로 해보니까 야당이 전투 의지가 불이 붙어가지고 뭐 희수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때 이종걸 민주당 대표가 세웠던 기록까지 다 갈아치우고 우리 헌정사상 최고의 기록을 지금 갈아치우는 그런 상황이고 58명의 초선 의원들이 전원이 다 신청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한 달도 할 수 있는 지경으로 가니까 그리고 그 마이크를 통해서 낮이든 밤이든 전 국민이 듣는 건 아니지만 듣는 분들은 들으니까 생방송을 통해서 이 정권의 문제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는 점, 여당이 잘못하는 점 그걸 이런 막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거다. 하니까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핑계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강행 처리도 수적인 힘으로 물어붙이더니 이것도 야당에 유일하게 마이크 잡고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틀어막는 걸 또 숫자로 또 봉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이건 앞뒤 말을 며칠 사이에 바꾼 것도 문제지만은 마지막 수의 숫자의 의의로 법안을 마음대로 강행 처리하고 그에 대해서 숫자로는 도저히 이제 대응이 안 되니까 말로라도 국민들한테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회조차도 틀어막아 버리는데 민주주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위협적으로 느끼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12시간 이야기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국민들이 막 폭발적 반응을 일으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거는 너무 과하게 국민의힘의 지금 그 필리버스터가 국민적으로 굉장히 호응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도 전 정세에 대한 좀 과도한 인식이라고 판단됩니다. 한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주말 사이에 1,00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대국민적인 위기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냥 계속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000명이 넘은 건 그전에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넘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건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대로 절차대로 밟았다는 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필리버스터 때문에 방역이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 야당이 필리버스터 할 때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그 본회의장에 나와서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딱 한 명, 그 법안과 관련된 국무위원 한 사람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아무도 없어요. 여당 의원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너댓 명 앉아 있습니다. 180명 중에서 거의 전원이 다 각자 자기 볼일 보고 있고 거기 나와 있는 사람 너댓 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방역에 집중 못합니까? 전혀 아니죠. 네. 예. 자, 그 필리버스터 그 처리 과정에서 앞서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을 텐데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안여자 발언해서 논란을 일으켰고 김웅 의원의 성폭력 발언, 홍익표 의원 법조기자단 철수 발언 등등 해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이제 자유롭게 오랜 시간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발언 논란 중에서 혹시 이거는 좀 문제다라고 지적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방역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하지만 이철규 의원의 안여자 발언, 김웅 의원의 성폭력 발언이 국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해서 지금 코로나로 자영업자 민생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럴 때 저 자리에서 방역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 또는 보건복지를 위해서 뭘 하나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한다면 저는 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조금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나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더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의원의 마음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서 꼭 그래야 되는지 저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부러 꼬투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안여자라고 말할 그 말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치안이 그만큼 잘 돼 있는 나라다. 사실 미국이라는 선진국가도 밤에 밤길에 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런 여자나 아이들도 밤에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치안이 잘 돼 있다. 그 말 아니었습니까? 그 치안 약자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제한이 수준이 그 정도 높다라는 그 말인데 왜 아녀자가라는 말이 어머님 이건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아녀자라는 조심해서 말 하셔야 되는 한자가 말씀입니다. 아는 아이 야자고 연의 여자입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나 여자나 뭐 이게 장애인이나 낮춰 부른다라고 낮춰 부르는 해서 이야기. 낮춰 논란이 부르는 되었었던 장면은 거죠. 다른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녀자라는 표현은 치안적으로 우리 장년 남성 장년에 비해서는 밤길 다니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아이들이나 여성들조차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제한이 잘 돼 있다. 그 말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싶고 그다음에 그 김웅 의원도 물론 이제 성범죄가 충동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그건 아니죠. 계획적으로도 일어나죠. 그리고 충동이라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 욕구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충동이 일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원인을 다 분석하지 못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그 발언이 충격적이다, 뭐 참담하다, 국회의원직 그만두라, 대변인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오거돈, 박원순, 안희정 이런 분들로 인해서 진짜 그 성문제에 관한 국민들한테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희석해 보려고 말도 안 되는 거 끄집어 가지고 같이 물타기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기 홍익표 의원님 말씀은 한편으로는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법조 기자들이 대개 보면은 법조 발로 검찰 발로 피해 사실 공표 행위가 벌어질 때 주로 법조 기자들의 기사를 통해서 네.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자들을 해체해 버리면은 기자들이 법적으로 검찰을 취재를 못 해요. 검찰 안에서 우리 개혁해야 된다고 자기들끼리 봐주기 하고 덮어주기 하는 거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기자가 취재를 못 하면은 그거 알기나 합니까? 그거는 전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지금 필리버스터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영상이 들어왔나요? 들어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상황인데요. 그래서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고 또 제가 국민의힘 국회 최영두 외통위에 의원은 오기 전에는 필리버스터가 끝난 것 같고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입니다. 개인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무수한 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그 중심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규정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통일부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정작 북한을 나오고 나면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런 아이러니함을 보정해라. 그리고 이 단체와의 계약을 당장 해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단체는 이미 권력화됐습니다. 자, 조금 전 상황까지 국회에 그런 들어오는 지적들이- 소식을 봤더니 뭐 최영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하다가 뭐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요. 지금 필리버스터하는 내용은 바로 남북관계발전법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대북전단 금지법 이것을 가지고서 법 통과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특히 반대를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부 여당이 국민을 속인 법입니다. 기만한 법입니다. 어떤 지금 앵커님도 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부 여당이 그리고 핵심은 접경 지역 휴전선 그 안에서 전단을 북한 쪽으로 보내는 걸 금지하는 법이라고 국민들이 알려줬지 않습니까? 네. 법에 보면은 접경 지역을 뺐어요 일부러. 휴전선뿐만 아니라 남한 전역에서 보내는 것, 심지어 북한을 중국을 제3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다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단만 금지시킨 게 아니고 USB라든가 뭐 영화 DVD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것,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거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럼 초코파이도 못 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열어놨습니다. 전단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거, 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리고 생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다음에 의식이 깨는데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알 만한 거, 자유나 인권에 대해서 알 만한 정보 다 봉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대북전단 그래놓고는- 금지, 그 휴전선의 대북전단 금지 요거 자체는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북한이 우리를 도발하기 위해서 그걸 핑계 삼아서 우리를 도발해가지고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이 초래된 거는 북한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김여정 하명법이고 그다음에 김정은 체제 사수법이고 북한 민주화 저지법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봉쇄하는 법입니다.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야당에서 주장하시는데 뭐 그거를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말씀대로 저희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주는 것은 하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초코파이도 못 보낸다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하되 저희로서는 걱정되는 게 저런 그 전단을 보냄으로 해서 실제로 접경 지역이 공격받았던 지점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던 겁니다.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책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저 법안에 대해서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다만 북한도 그것을 불쾌하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마치 김여정이 하라고 해서 했다는 법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실제로 저런 몇몇 분들이 저렇게 전단을 보냄으로 해서 접경 지역에 위협을 느꼈던 분들에게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야 그냥 너희들이 위협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은 북한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인지는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필리버스터 상황은 오늘 밤에 계속될지 말지가 다시 이제 결정이 됩니다. 민주당 쪽에서 중단을 해달라는 것을 좀 요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또다시 이제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 이후 상황은 이어지는 속보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13평집 발언 논란 해가지고 지금 기사화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성의 공공임대주택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 발언을 놓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 13평집 발언 논란해서 좀 기사화가 되면서 이 기사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들이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44제곱미터 13평이고요. 아이들 방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이 좁긴 합니다만 애가 둘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 제겠지도 책상 두개 놓고 이렇게 애가 더 크면 좀 하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애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네네. 네, 문재인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습니다. 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그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주택에서 좀 더 안락하고 이 살기 좋은 그런 이제 중요하고 옮겨갈 수 있는 굳이 뭐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이렇게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거 잘 만들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은 됐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좀 씹어주시면 예산부터 좀 병영도 넓히고 또 질도 좋게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13평짜리 방 2개 그리고 화장실 하나. 이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어린아이 2명도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을 놓고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잇따라 나오는데요. 어떻게 기사가 나왔냐면 온라인판 일부 언론에서는 임대주택본 문제인 부부의 아이 둘도 살겠다라는 제목이 나왔었고요. 문 대통령 부부의 아이 둘도 키우겠다라는 기사. 그리고 이어서 문 대통령 4인 가족도 살겠다라고 하면서 4인 가족 기사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자, 먼저 저 문재인 대통령의 저 발언 자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런 일단 그 기사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느 부분부터 말씀을 할까요? 네, 조희진 의원님. 그 청와대에서 표현한 대로 대통령은 물어본 거다. 네.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물어보는 톤이 공감을 전제로 해서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같이 살겠다. 네. 그러니까 그 변창흠 장관 후보자의 설명을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탕에서 질문하는. 그래서 네 그랬을 때 반론을 제기를 안 합니다.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좁잖아요.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질문 형태로 했느냐 아니냐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게 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 본인 생각이 아니었다면은 맞습니까? 그 가능합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질문할 때 물어야 되고 그리고 네라고 대답했을 때 반론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대통령 생각도 형태는 질문이지만 내용은 생각은 똑같다. 이렇게 다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보다도 더 문제는 지금 주제가
13평 공공 임대주택이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문제, 이 광풍이 네. 해결책이 저기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건 아시는 것 같아요. 말씀 중에 보면은 거기를 최종 그 꿈의 종착점으로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좀 더 아까도 표현했지 않습니까?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옮겨가는 것. 주거 사다리라는 건 그걸 타고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니까 국민들의 꿈이 저게 13평 임대주택에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걸 대통령도 아시는 거예요. 자기 집 갖고 싶어 하고 좀 더 넓은 집 갖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집 갖고 싶어 하는데 신혼부부 정도 막 인생을 시작하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집도 잠시 거쳐갈 수는 있겠다 이런 네. 정도의 뜻인데 그건 뭐 틀린 생각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고 이 난리가 난 지동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닌데 거기에서 가가지고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한테 그럼 이게 와서 살아야 되는 이야기 이런 반감이 생기도록 만드는 테마를 잡아간 거죠. 그건 대통령을 저런 데 모셔가가지고 네. 저런 멘트를 하게 만든 참모들이 잘못인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 본 것의 해석은 같은데, 그러니까 진단은 같은데 해석이 좀 다른데요. 네. 말씀대로 대통령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임대주택 양도 늘리고 질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주거 사다리 정책인 것이죠. 그래서 신혼부부가 처음 결혼해서 이런 정도, 저게 13평이라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전용 면적이 13평입니다. 그럼 사실 아파트 분양으로 보면 보통 7, 8평을 더하니까요. 공용 한 면적을. 20평? 20평형, 21평형 뭐 이런 정도 되는 것이죠. 21평형, 20평형 정도가 신혼부부가 시작을 해서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질도 높은 수준으로 양도 높은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는 지점을 강조한 내용인데 지금 국민들로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원체 폭등하고 민심이 부동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더 왜곡하려는 호도를 만들어낸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좀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임대 아파트 수준이 7.2% 정도 되는데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15% 정도 되고 네덜란드는 35% 정도 됩니다. 오히려 저런 임대 아파트의 보편성들을 확인시키면서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이 저기서 시작해서 그다음부터 주거의 사다리로 점점 높여갈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낸 것으로 해석해 주실 수도 있는데 조금 박하게 해석해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이 논란 이후에 이제 물론 정치권에서도 지금 두 분처럼 대통령이 저 발언을 놓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대권의 그 후보자로 자처하시는 분이죠. 유승민 전 의원의 강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영화 친구를 패러디해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공공임대나 살라고 왜 이 공공임대에다 이렇게 국민들 관심을 많이 쏟고 그러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저렇게 지적을 했던 이번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고 본인의 SNS에도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판 이부망천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또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을 또 문제를 삼는데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공공임대 주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자, 이 공공임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공공임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 자체는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늘려야 된다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죠. 유승민 의원도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로서 설정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또 1인 가구, 또는 1, 2인 가구, 그리고 경제적인 그 형편이 아주 열악한 일반 서민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나오는 저런 좋은 주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런 취지였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해법을 내놓기를 바라는 거는 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아마도 지금 4인 가족 발언, 4인 가족으로 해석한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4인 가족이 공공임대에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지금 받아들인 것 같아요. 대통령도 이게 아까 거기는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은 보도에 보면은 중산층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문제의 핵심은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 그거에 시장이나 정부 정책이 맞춤형 해결책을 못 내놓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시니까 그런 표현을 하셨던 거고.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 이상으로 지금 유승민 의원처럼 점잖은 사람도 네. 네가 가라 임대주택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 청와대 청원에 대통령을
대통령 자녀도 없으시니까 4명이 아니라 2인 가구 아니냐 퇴임하고 나면은 13평이 아니라 6평으로 그럼 줄여라. 이런 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격앙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들이 격앙되어 있는 게 그 전부터 진선미 그 민주당 그 주거 문제 해결 그 단장이라든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라 이런 분들이 내놓는 발언들이 그냥 우리처럼 좋은 아파트, 나는 좋은 아파트 사는데 그분도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단독에 삽니다. 이런 집 욕심내지 말고 그냥 좀 낮은 평수에 그리고 임대주택에 이런 데 사는 것에 만족해라. 이런 말들이 계속 쌓여 있다가 대통령께서 가서 저런 말씀하시니까 6평, 대통령 부부는 6평짜리 그 집에서 사세요. 이런 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지금 민심이 거칠어요. 네. 예. 민심이 거칠다는 말씀 맞죠. 그렇다고 뭐 우리 당의 부동산 가진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부동산 많이 갖고 계시니까요. 우리처럼 살아라라는 평판은 이렇게 폄훼하시거나 이렇게 분노를 표출했다고 하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진선미 의원도 집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폄훼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유승민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좀 도를 넘은 비판을 한 것 아니냐.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공공임대에 대해서 본인도 지난 대통령 후보 시절에 15만 호를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걸 좀 감정적으로 너무 받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고요. 저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분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저 자리는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 지었던 임대 아파트였거든요. 동탄에 있었던 저 임대 아파트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혜진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임대 아파트 더 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처음 집을 얻는 사람들로 시작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주거의 사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좋은 질과 좋은 양으로 승부할 수 있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아마 유승민 대표도 저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강훈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